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모두 싸잡아서 국회를 향해서 강한 비판의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오늘 전 조간신문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워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간신문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배신이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고집과 독선만이 남았다. 고집이란 단어, 독선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한국일보는 자금의 이 사태를 이렇게 썼습니다. 청와대 발 6.25 전면전이다. 어제가 공교롭게 6월 25일인데 6.25 전면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이 굉장히 작심한 듯한 그리고 분노에 찬 듯한 표정으로 어제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신문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정치면입니다. 여권의 재정비를 겨냥한 대통령의 초강수다. 만약에 안 될 땐 무엇도 염두에 둔 듯. 대통령이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탈당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무성 대표 사진 밑에 실렸는데요. 두 눈을 꼭 감고 머릿속으로 뭔가 복잡히 생각하는 듯한 사진도 실렸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이라.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탈당 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잠시 뒤 대통령의 속내를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의 그림마당. 가란 말이야. 너 나고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 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국민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 정치를 짓밟다. 정치권과 여당을 차례로 비판하며 대통령은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거친 발언 수위로 볼 때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메르스 전국 돌파를 위한 또 다른 계기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마저 나온다고 한겨레신문은 썼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실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제목, 단호, 충격.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격에 빠진 듯한 유 원내대표의 사진. 나란히 대비되게 서울신문은 일면에 실었습니다. 자,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31면에 박용석 만평입니다. 자, 국회법 개정안은 이로써 깡통 법안 폐기가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총 한 발을 땅 쏘고 후 불고 있는데 그 총에 맞은 사람들 친노, 비노, 친박, 비박 그리고 점점점 유승민이다. 만평 한 장에 모든 걸 담았네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이 국회의 힘겨루기 기싸움 이 소식 보도해 드릴 건데요. 정말로 진지한 이야기 앞서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이 가뭄 때문에 고생이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광화문 현장인데 아까 횡단보도에 사람들 우르르 지나갔는데 공교롭게 잡을 때 또 사람들 다 건너갔네요. 우산 쓰고 있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반가운 건지 이 비가 촉촉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제 진지한 얘기 하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돌직구쇼입니다. 5,864자, 5,860넉자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76%에 해당하는 4,461개의 단어, 4,461자가 바로 여야 국회를 싸잡아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발언 비중만 봐도 작심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합니다. 국회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 정말로 선전포고다. 이런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전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전체 신문들 좀 나란히 살펴볼까요? 대통령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정말로 상기되어 있는, 화나고 있는 그런 표정의 사진들이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전부 실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한 줄 평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논소리원부터. 메르스를 향했어야 할 대통령의 분노. 메르스를 향했어야 할 대통령의 분노. 국회를 향했다. 국회를 향했다. 자, 박윤희 대변인 어떻게 한 줄 평하겠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는 돌직구를 두 갈래로 던졌다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요. 예. 저는 돌직구가 아닌 자기 팀 벤치를 향한 대통령의 폭투. 자기 팀 벤치를 향한 대통령의 폭투다. 예. 이건 돌직구 아니다. 예, 돌직구는 상대에게 던지는 거죠. 예. 그 타석에 야당이 서 있는데요. 느닷없이 자기 벤치를 향해서 폭투를 던져가지고요. 야당도 지금 뭐 어안이 벙벙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 대변인 출신인 안영환 전 의원은 어떻게 한 줄 평할지 궁금해요. 멍하신데요. 할 말 없어요. 점점점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단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패싱 변호사는요? 저는 너희들 이러면 다시는 선거 안 도와준다. 라는, 너희들 이러면 네, 다시는 선거 안 도와준다. 이런 으름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을 일부분 보여드렸습니다. 네.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워딩, 오늘 조간신문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여권 세판짜기를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저도 지금 이 녹취를 이렇게 길게 들어본 거 오늘 아침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권에 가진 불신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라는 것은 여당, 야당을 불문한 또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 현재 야당과 같이 그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여당에 대한 더 강한 불만도 내포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회는 믿을 수 없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프레임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예. 불신도 가장 높은 집단이 국회라는 집단이죠. 그래서 일을 하려는 대통령과 일을 방해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세판짜기라는 이야기는 또 상당히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말씀인 것 같은데 글쎄 그 말은 언론인들은 역시 뭐 세판짜기라 아닌가는 뭐 분석이 또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 현재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불신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법안을 가지고 나눠먹기 한다, 연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좀 당리당략이지 국가 민족을 위하는 게 아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불신과 대통령의 프레임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상대방을 향한 돌직구가 아니라 자기 편을 향한 폭투다. 만약에 야구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쭉 보면요. 야당이 아니라 정말 여당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갑자기 공이 날아들면 그 벤치에 야구 선수들 혼비백산하는 모습들 가끔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어제 뭐 새누리당이 꼭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유승민 찍어내기를 어제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이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아침 속보 또 나왔어요. 메르스 사망자 2명, 확진자 1명 추가. 예. 총 확진자가 181명, 사망자가 3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 대통령은 지금 아까 우리 정성희 논설위원 말씀하실 때 메르스한테 이렇게 무섭게 노려보셔야지 갑자기 그 국민들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저의 거부감, 예. 국민적 거부감 만만치 않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어때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메르스 사태는 어차피 지금 총리가 하고 있고 총리가 공석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 본인은 그동안 자신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하지 않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이 정말 일을 안 하잖아요. 저희 뭐 새정치연합 뻔히 보이는데 공천 문제로만 시끄럽지 어떤 뭐 법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넘긴 것이 있었느냐. 새누리당과 어떻게든 뭐 연합해서 야당에서는 발목 잡기식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 대통령께서 가짜 민생 법안이다. 사실은 그 어린이집 CCTV도 통과시킬 때 한 달 뒤에 뭐 4월 달에 다시 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할 만큼 당리당략으로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마음을 대통령께서 좀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그동안 대통령도 쌓이고 참을 만큼 참았다. 참을 만큼 참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앞에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어제 그 발언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 이것이 꼭 비난받을 만한 어제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논설위 의원님. 아까 얘기했지만은 국회와 청와대가 입법 권력과 이제 행정 권력이 같이 가는데 대통령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나는 국회나 이런 거를 포기하고 국민과 함께 내 지지 기반인 국민과 함께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왜냐하면 그 비슷하게 저는 딱 느낀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민주당이랑 계속 삐걱댔습니다. 여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언론하고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직접 선언을 하면서 청와대 브리핑이란 걸 계속하면서 국민들과 상대로 직접 하고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국회 무시하는 사실은 국회가 먼저 대통령을 이제 밀어내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반격을 했는데 그걸 좀 연상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부정부패라는 건 뭔지 알았습니다. 뭐 성완종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도려내겠다 했는데 정치개혁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면서 정치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나 보다. 여차하면은 내가 탈당해서 당 새로 만들고 내가 공천권 행사해서 새로운 어떤 정말 지금 국회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갈 수 있겠다는 거를 의사를 내비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어저께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선언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에 공천권 투쟁이다.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이 정치부 기자들도 어느 정도 이 정치적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데 박 대통령이 어제 이 대국민 브리핑, 박 대통령의 말씀은 이런 예상과 예측을 벗어난 범위의 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쭉 되새겨 보면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늘 신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향해서 신뢰를 잃은 국회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반대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배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치권이 국민을 배신했다. 신뢰와 배신이라는 두 단어가 모두 쓰였습니다. 박준 대변인, 방금 정성희 의원이 말했던 그 부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직접 공천권을 행사한다. 새 당을 만들 거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 봤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혼자 홀로서기를 하려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지금의 투톱 김무성, 유승민 두 투톱에 대한 경고고요. 경고다. 유승민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찍어내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어제 대통령이 예.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멈출 거라고 봐요. 어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였잖아요. 송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도 한 칼을 던졌어요. 뭘 던졌느냐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송구합니다. 예, 송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국회 선진화법, 그거 누가 만들었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분입니다. 황무일 부총리와 함께.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로 열고 유승민 나는 기권했거든. 그리고 옆에 있는 투톱 중에 한 분이 김무성, 그리고 우리 안영환 전 의원, 다 반대표를 던지신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온갖 그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나한테 이러냐라고 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가 김태흠, 이장우 의원, 이 의총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나가라 이겁니다.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원들은 아이고 뭐 저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생했고 대통령의 그 경로도 이해되고 자 슬슬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으나 이른바 친박계 초선 의원들은 세상에 원내대표를 향해서 도려내야 한다, 물러나라, 책임져라 온갖 얘기를 다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의총에서 뭐 재신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뭐 신당, 분당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신당은 뭐 중구에 있고 분당은 경기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배신한 유승민 용서할 수 없다예요. 예. 어제 한 말씀을 또 드리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있나요? 예. 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당대표로 비대위원장으로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한 뿐이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마주 듣겠고요.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안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낼 겁니다. 쫓아낼 것이다. 안영환 의원, 공감합니까? 대통령이 탈당할 것인가? 유 원내대표 혹은 김무성 대표까지 물러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오늘 어려워요. 오늘 어려워요. 어제 의원총회 결과가 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현재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두 부분이죠. 국회 이번에 국회법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의원총회 받아들여줬습니다. 자동 폐기. 그러니까 야당의 반발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앞으로 국회는 공전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야당의 반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국회법을 이제 깔아뭉갠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처리하라는 시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어제 의총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 대통령의 요구상에서 대해서 하나는 손들어주고 하나는 손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의 현재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원내대표까지 속된 말 잘라내서 한 문제 있지 않느냐. 근데 어제 이제 발언을 한 40명이 했다고 그래요. 지금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유승민 대표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물러나라 한 사람들 한 7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임, 예. 당청 관계가 복원이 돼야 된다. 이걸 좀 국민들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굳이 유승민 대표가 나갈 필요가 없다 식으로 무마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을 하면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 없이 선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건 앞으로의 전국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어떻게 가속화될 것인가에 따라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계속 유지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이상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 의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진다 한다면은 뭐 탈당이 결정점 미치는데 그것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은 예. 틀리겠죠. 특히 TK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제 만약 극단적으로 아까 이제 신당론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학적 상상력 그래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달리 분당 나홀로 서기에 익숙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처럼
뭐 투사 생활했고 운동권 했던 분들이야 그래 시베리아 연전이 나갈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 그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 저희도 대통령, 추운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집권 여당에서 탈당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분석을 두고 여차하면 탈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저께 이제 아까 반만 들어줬거든요.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의사를 보였지만 또 하나의 유승민 대표는 그대로 국회 어저께 의총 분위기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이럴 수 있냐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사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재시민이었습니다. 그 카드가 다시 청와대로 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만 들어주고 하나는 안 들어줘 하면서 하는 반응에 따라서 그 앞으로 전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저는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대통령의 지금까지 의지와 어저께 어떤 목소리나 톤으로 볼 때 만족하지 않을 거고 우리 다음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안고는 못 가겠다고 하게 되고 그게 대해서 국회가 하게 되면은 이제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깰 수 있냐? 제 생각은 깨서 나와서 예. 대통령 중심의 박 대통령 중심의 당이 만들어진다면 공천권 행사에서 무난하게 원내 예. 교섭단체인 20석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나중에 또 합당하면 되죠. 친박연대 합당한 적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합당하면 되죠. 뭐 그런 네. 식의 상상력을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별명이 선거의 여왕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래서 대통령 없이 선거를 칠 수 없다라는 공포를 갖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또 과거 친박 연대, 정치인 박근혜를 중심으로 모였던 당이 있었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자신감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분당과 신당이라는 단어는 야권의 정치 상황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인데 하루 만에 여당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네요. 근데 저는 어제 박 대통령의 그 메시지 중에 국회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 선거, 그러니까 나 너희들 지원 유세하고 다녔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거에 굉장히 포인트를 뒀습니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지지율이 있다고 해도 10%예요.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싸움에서는 굉장히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박 대통령 아니면 사실 유승민 의원이 뭐 당선이 됐을까 싶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는 그 새누리당에서 자신만큼 선거에 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자신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예. 여왕이고 실제로 저 홍준표 지사 그 19대 선거할 때는 지원 유세로 왔는데 지원 유세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호떡집 아줌마까지 다 나와서 볼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새누리당에서 과연 버릴 것인가?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따라 나오지 않을 의원이 있을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유승민 의원만 날아가는 거죠.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선거 지원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다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사면 초과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사면초가 유승민 원내대표.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비판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료를 지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명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 철학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기조와 엇박자를 보여온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친박계 의원들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지금까지 서로 신뢰를 쌓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미 범죄가 됐고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사퇴를 반대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보호했고 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당청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다 그랬고요. 그런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내전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당청 간 조율보다는 유승민 흔들기에 힘을 실으면서 본격적인 당내 권력투쟁에 신호탄이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 사령 탑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정치만 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는데, 새누리당의 5시간 걸친 의총 끝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동료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대통령의 편이 아닌 유승민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친박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능욕하지 말라. 친박과 비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5시간 의총 끝에 대통령의 발언을 따르기보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소위 김무성 대표의 줄을 선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지나친 평가인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명분으로는 대통령이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유승민 지키기를 했거든요. 예. 어저께 참석했던 그 국회의원 하를 의원이 만났는데 아까 우리 안영원이 전 의원이 잘 소개시켜 준 대로 상당히 대통령에 대해서 그 쓴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유승민까지 내주면 우리는 100개 투항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국회가 이럴 수는 없다. 우리도 선출된 그 권력이 이럴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요. 대통령이 이제 유승민 대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어저께 우리 한 단어로 본데 배신.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쓸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그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어떤 어저께 행보에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치적인 동기로서가 아니라 아까 저기 배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마치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신 관계, 군신과 그동안의 군신 관계였는데 이게 좀 올라서 뭐 기어 올라와 해가지고 이제 동등하게 될 것 같은 그거를 못 참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은 사심 있는 사람만 생각한다, 사심 있는 사람만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런 것은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살아온 어떤 인생 이런 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부인의 사심을 가지고 좀 이걸 공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의총에서도 많이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아까 안영환 전 의원이 잠깐 소개시켜주긴 했는데 이장우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대통령 탈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정현 최고위원, 박 대통령은 사직생의 각오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능욕하지 말라. 서청원 최고위원, 나도 원내 총무 때 책임지고 물러났던 적이 있다. 박윤진 대변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은 계속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게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분의 집요함에 대해서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어제 국회법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이제 몇 줄 안 되고 딱 치우고요. 나머지 얘기는 저는 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로만 읽었어요. 4,864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당대표로서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는데 돌아온 건 정치적 공허함 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2005년, 아까 우리 사진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2005년 대구 동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늘 1번인 줄 아셨죠. 근데 그때 2번이에요. 왜냐하면 2004년 탄핵 열풍 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야당이었고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모든 힘이 쫙 모여가지고 대구에서 한번 당선시켜보자. 근데 그때 누구였느냐면 청와대에서 그 수석을 하다가 그 내려왔던 시민사회 수석을 하다가 내려왔던 이강철 수석. 근데 그 대구의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답니다. 그 이강철 수석을 이제 한 달 전에 만나서 우연히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이겨놨는데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2-3번 내려왔다는 거예요. 당시 야당이었던. 마지막 한 주는 와서 살았대요. 대구에. 그래서 그 완전히 자기가 다 이겼던 선거인데 뒤집혔다.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유승민 지금 기호 2번 달고 비례대표를 있죠. 저 사진이네요.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아까 우리 정성희 인간적으로. 논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예.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러실 때입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떤 사적인 그 서운함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비수를 날리고 이렇게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는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옵니까? 죽어버린 내수 경제가 살아나요? 예. 청년 일자리가 생기나요? 대통령은 국회에게 모든 걸 그 책임을 떠밀러 놨습니다만 사실 오늘 조선일보 그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특보 2명은 청와대와 소통에 뭘 했습니까? 대통령은 당에서 요구한 당정청 회의를 왜 거부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상황인지 스스로 돌아보실 때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저는 어제 이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이 뭐 유승민 대표를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다수 의원들이 곧 박 대통령 뜻에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어제 왜냐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편을 들었던 의원들도 곧 승복할 거다. 만약에 대통령이 탈당한다. 사실은 유승민 대표를 지켰을 때 그 의원들이 얻는 게 뭔가요? 뭐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선거 지원 유세 안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 박 대통령이 탈당한다. 그럼 그 다수 의원들이 과연 그때도 유승민 편 들 것인가, 유승민 의원 편을 들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 대통령 어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당리당략으로 특히 뭐 주고받기식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진정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거에 쌓여서 얘기를 한 거니까 박 대통령도 사실은 민생을 저버린 건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참 재밌습니다. 이 두 사람, 정치인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면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친밀했던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어쩌다 우린 이렇게 됐을까? 10년의 애증전선을 그려봤는데요. 살펴보시죠. 그렇습니다.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2004년에 당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승민이라는 정말로 정치 신인에게 대표 비서실장을 제안을 합니다. 2005년도에는 삼고 초려 끝에 유승민 비서실장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애증전선의 애정 그래프는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급기야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 단장까지 유승민 의원은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05년에 아까 보셨죠. 대구에서 정치 신인 유승민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시킨 사람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의 사랑 전선은 피크를 치다가 이 문제가 생겨요. 2009년부터 박근혜의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 카드를 유승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 속으로 생각했겠죠. 얘 왜 이러나? 그런데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명을 바꾸자.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자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손들고 저거 반대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전선이 심상치 않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2014년 10월에는 급기야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청와대 얼라들. 대통령이 당선되고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얼라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증세 없는 복지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뻥이다. 허구다. 증세 없는 복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허구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정말로 직격탄을 박 대통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날리게 되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당의 원내 사정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국회법뿐만 아니라요. 사드 문제도 그랬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오르면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지난 10년 두 사람의 관계를 제가 브리핑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저서를 보면은 배신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예. 본인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측근에 의해서 측근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쓴 문장이 나옵니다. 배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쭉 말을 들어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바로 그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신의 프레임으로 본다. 그런데 이제 2005년에 당선시킬 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하게 표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입니다. 유일하게 표를 몰고 다닌다. 삼김 다음에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나머지 현역 정치인 표를 몰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표를 몰아서 유승민 그 의원의 당선에 큰 기여를 했고, 그 후로 이제 비서실장 유승민 의원 이제 능력 인정받았어요. 본래 유승민 의원은 이해창 총재의 경제교사로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또 비례대표를 하다가 아주 특이하게 비례대표 도중에 현역 그 지역 선거에 지역구에 공천받은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얼마나 이 축복적인 아주 수혜받은 정치인입니다. 예. 아주 수혜받은 정치인인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도왔죠. 그리고 또 비서실장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했을 때 사실 언론 메시지 총괄한 아주 최일선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졌을 때 유승민 현 원내대표가 두문불출했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2012년 그 새누리당의 당명을 바꾸고 그 로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때 회의가 열렸어요. 원내회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 다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죠. 곧 공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나가면 벌떡 일어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왜? 권력자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놓고 유승민 당시 의원이 바로 대통령 앞에서 나는 새누리당 당명 바꾸면 반대한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색깔 빨간색 한거 반대한다. 어떻게 우리 당이 빨간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면전에서. 아무도 그런 말 못했습니다. 그때 유승민, 근데 저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전 뒷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어찌됐든, 야, 유승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라고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그 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원내대표 이제 경선에서 어찌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주영 의원을 밀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비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밀었다는 게 언론인들이 분석한, 사실 저는 언론의 분석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원내대표 됐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대통령에게 정책에서 반발이 했던 결정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말의 신뢰를 굉장히 높이 하는 사람인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표현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고 계속 대통령 선거 때 외쳤는데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아친 겁니다. 그것도 내가 2005년 때 당선시켜줬던. 그렇죠. 정면으로 허구다. 허구란 말은 거짓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오면서 여기까지 왔고, 특히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내가 뭐 어쩔 수 없었다. 난 그 부분은 유승민 대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국회법도 공무원 연금 관련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원내총리의 어려움이자 비애입니다. 그런데 유승민도 그때는 할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은 그런 전후 사정 불문하고 유승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친박계 비박으로 자꾸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을 보면서 친박 의원이 누구 반박했다면 이름 나온 사람 항상 두 명입니다. 김태흠, 이장호입니다. 거기에 이정현입니다.
거기에 서청원 대표가 가끔 합니다. 예. 과거에 홍문정을 했는데 홍문정은 요즘 사법 검찰 문제 때문에 요즘 쏙 들어갔습니다. 이거 5명 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 잘 언론 쭉 보면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박이라고 한 분들이 나서 사는 분, 이 5분에다가 누굽니까? 윤상현 정무투포, 김재원 정무투포 정도가 한 6, 7명 정도가 나서서 말하지 나머지 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비박이 누구 나서서 하는 분도 별로 많지 않아요. 뭐 김성태, 김용태 정도 몇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박 비박의 라인을 정확히 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름 다 나왔네요, 지금. 그런데 예. 우리가 친박 비박 뭐 5대5 정도 예. 엄청난 전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 인터뷰한 사람들만 빵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예. 정말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발언 수위, 어휘 선택, 배신, 신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랐고 대통령이 국회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쨌든 안용환 의원의 이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묻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제 좀 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대통령이 다음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 사실 유승민 대표보다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더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의사는 유승민을 살리고 김무성 체제로 계속 가는 건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원내 톱2인데 유승민 대표가 내려가면 김무성 대표도 엄청 타격을 입거든요. 순망치안이다. 예, 타격을 입히려는 거예요. 대통령 의자는 예. 김무성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고. KY 라인. 예, 그렇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김무성 대표 지지율 요즘 1등, 2등, 난 아니야라고 이제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 같고요. 그 두 라인이 아니고 그럼 김문수 요즘 의원 대구 수성갑에 나온다고 이제 했는데 김문수 의원 대통령의 그 배신 프레임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은 거기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지만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유신 시대의 피해자로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 프레임에서 역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신당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새누리당에 포진하고 있는 몇몇 인물이 대통령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다 배신자 그룹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뭔가 정치개혁 세판짜기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에 맞는 사람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야 청와대 이 삼각 트라이앵글 팽팽하게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이 삼각형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상황을 여러분도 깨닫고 계실 겁니다. 여당에서도 신당 분당 얘기 나오고 야당에서도 신당 분당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내년 총선은 여당에서도 새로운 신당, 야당에서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4파전으로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구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여당 청와대 얘기 실컷 했다면 이제는 야당 얘기인데요. 야당은 어제까지 집안 싸움 실컷 해다가 하루아침에 화해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너의 거부를 거부한다. 일종의 이런 건데요. 이종걸, 문재인, 안철수 의원 등등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저렇게 대통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국민을 괴롭히고 나를 환란에 가까운 상태까지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같은 편이 돼서 같이 해야 될 야당 대표까지도 씹어버리고 여당 정치인까지 폄하해버리는 도저히 앞길을 모르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에 나온 이 담화 내용이 그때까지 되게 써주시던 글을 읽는 분이신데 본인의 말이 이제 튀어나왔는지 제가 저보고 막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막말에 이건 완전히 곱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불통과 독선적 국정 운영의 결과인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는 국회에 대한 거부이며 국민에 대한 거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마시고 가뭄 메르스와 싸우십시오.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서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은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지금 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정호 원내대표, 같은 당 대표까지 씹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정호 원내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막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의 막말은 곱빼기 막말이다. 이렇게 말했고 급기야 안철수 의원은요. 박 대통령 이러지 말고 탈당하라. 어제까지 탈당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역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어때요? 탈당하라. 그럼 탈당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신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박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정말 생각이 없어요. 탈당하라고 하니까 무슨 정말 이 새누리당이 망가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탈당하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생각이 아직도 정치인으로서는 초선 의원 수준이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회를 잡은 듯이 마치 박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의 곱빼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이게 사실은 본인들의 야당의 징징, 소위 말해서 징징요법 아니었습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법안 하나하나마다 정말 심사를 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줘야지 이거 통과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야당이거든요. 예. 근데 저 야당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저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특히 외국인 어떤 기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야당은 아직도 옛날 야당인 것 같다. 투쟁할 이유가 없는데 투쟁하고 있다. 그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다. 예.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외국인의 말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 정말 답이 없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추강경 기류입니다. 박주진 대변인. 네. 방금 배승희 변호사가 야당은 답이 없는 정당이다. 아니 근데 사실 그 대통령이 선정한 30개 경제 관련 법안 있잖아요. 경제 활성화 법안 다 통과됐어요. 안 된 게 한 9개인데요. 그 중에 한 절반은요. 여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학교 옆에다가 호텔 짓자는데 그거 찬성하세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모든 걸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대통령의 그런 프레임. 근데 벌써 한 2년 반 넘었잖아요. 아직도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면 친노 탓 야당 다 그만하시고 대통령이 왜 안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야당이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실제 이 싸움의 기본은 집안 싸움이거든요. 청와대와 여당 간에. 근데 더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훌륭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웃어줘야죠. 예. 야, 무슨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이 150 몇 명이 되는 저 거대 여당이 대통령이 메이야? 이 한마디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달 전에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웃겨요. 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웃어주면 될 뿐이고 만일에 이번에 정말로 대통령과 여당을 한번 이제 이간질 제대로 시킬 거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요. 여당에는 15명의 의로운 정치인도 없냐.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129예요. 플러스 정의당 5 같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15명 정도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오잖아요. 뒤집을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과반의 참석이니까 그러면 정의와 의장이 제의 붙이겠습니다. 해버리는 순간 새누리당 우르르 다 안 들어와 버리면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뭉개지는 거지만 15명만 참석하잖아요. 그럼 통과하는 거예요. 이재호 의원 뭐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하셔야지. 유승민 의원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쭉 모아가지고 15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지 피켓 들고 막 길거리에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지 않았으면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야당이 오히려 민생에 더 집중하는 모습. 거긴 집안 싸움 하세요. 우리는 민생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략이 더 어떨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야당의 이른바 습관, 본인의 생각할 틈도 없이 이쪽에서 무슨 일 터지면 일단 밖으로 나가자. 이런 습관이 작동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안 의원님? 이제 관성 정치라고 그러죠. 관성 정치. 방금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네, 방금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툭하면 피어나고, 툭하면 비판부터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이 섰습니다. 야당 입장을 본다면은. 어제까지 모든 이슈가 야당의 분열을 이야기했던데 야당을 탄압시키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일병 구하기에 나섰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 이제 살아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몰리고 했는데 이제 뭐 최재성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절묘한 타임에 문재인 일병을 구해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의 표현을 보면서 지금 아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제가 옮기기도 뭐 씹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참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뻔히 언론인들 앞에 있는 데서. 그래서 또 안철수 대표의 표현도 그렇고 방금 3명 이야기 들으니까 전 문재인 대표가 가장 격의 있게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민생법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불만은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맹점이요. A란 법안과 B란 법안에서 야당이 우리 것 들어주면 이거 해주지. 예. 이런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당성이 들어준 게 아니라 내 거 해주면 네 거 해주지. 그럼 아니 저쪽 것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안 해줘야죠. 그러면 내 거 해주면 저쪽 해야지. 그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반대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당리당략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생법안 아까 학교 앞에 호텔 부분도 전 박용진 대변인 이야기 의견은 틀려요. 그 호텔은 과학의 호텔하고 틀립니다. 과학에는 뭐 유락시설이 있는 예. 호텔인데 현재 풍문여고 앞에 있는 대규모 호텔, 7성 호텔을 칼에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데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알린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어쨌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만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기회에 야당은 살판 났다. 예. 이것 같습니다. 저는요, 딱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이 사진에서 야당의 분위기를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당무 거부한다는 분 누구였죠? 이종걸 원내대표였어요. 안 볼 듯, 다시는 안 볼 듯 으르렁대던 두 분이 저렇게 화학하고 화목하게,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진에서 정성희 의원님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하루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선배가 사회부 기자처럼 사회부 기자를 하다가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가서 이제 정치부 기자면 다 축하해요. 6개월 있다가 선배가 입원하셨대요. 아, 입원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입원했어요? 노이로제 신경쇠약에 갔더니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날 썼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 말 바꿔서. 사실이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하다가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정치부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도 아마 정치부에 갔었으면 하루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네. 저런 하루 전날이면 다시 안 볼 듯 하다가 또 호재가 생기니까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웃네요. 예. 정치라는 동네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사실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던 중에요.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 무슨 개파 싸움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는 다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 그리고 청와대 이 삼각의 긴장과 균형이 과연 어떤 모양을 그려낼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분석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이 참 높다. 대한민국 살아있다. 이것을 느꼈던 기사가요. 정치가 이렇게 싸우든 말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로와 서로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를 지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기사는 정 의원님께 제가 소개시킬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면에 난 기사인데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죠. 여기에서 그 메르스의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고통을 좀 나누자 이러면서 그 건물 업주들이 예. 월세와 전세를 인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아니, 건물주가 스스로 월세를 깎아준다 이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보통 임차인들이 월세 하는 사람들이 깎아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예. 먼저 건물주인들이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 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국내 최대 쇼핑가인 그 명동에 예. 명동관광특구협의회가 임차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데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서신을 보냈더니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많게는 50% 깎아서 예. 주고 있고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너무나 고마워한다. 부산도 마찬가지네요. 부산의 건설업체인 경동건설이 지은 주상복합 경동파크타워 네. 삼가 임차인들에게
7월, 8월 두 달치 임차료를 20%를 우리가 미리 깎아주겠다. 오. 이렇게 얘기했고 뭐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 프리패스 원룸 건물주들도 이곳에 새들어 사는 40가구에게 7월부터 9월까지 월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예. 저는 이 생각을 이거 기사를 보면서 국회하고 뭐 청와대가 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상부상조하고 보듬어 사는 건 예. 서민들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IMF 이겨낸 국민들이에요. 방금 전 그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께 소개됐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요즘 메르스 여파로 장사가 잘 안 되어 힘드시죠? 사장님의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한 달 월세 반만 주십시오. 사실 저도 어려워서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호의를 받아주시고 열심히 사업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누구누구 드림 힘내십시오. 이런 문자 메시지인데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 중구 명동 상가 1동, 부산 경동 건설 서먼경동 파크타워 1동,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프리패스 원룸 건물주,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상가 건물주, 이 전국적으로 이런 월세 깎아주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만 예, 건물이 없어서 예, 못하고요. 뭐 조금이라도 정치가 좀 그 서민들의 무거운 어깨에 덜어질 수 있도록 그걸로 해야 되겠죠. 지금은 좀 뭐 대통령하고 여당이 싸우고 여야가 엉켜서 싸우는 걸로 보이겠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어주십시오.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보다 높다. 동의하십니까, 안 의원님? 오늘 계속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야박한 이야기를 할 수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치의 기본은 국민 수준은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다.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도 멋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선거 되면은 그런 정치인을 골라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예. 멋있죠, 우리 국민들? 멋있죠. 근데 예.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가리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위기 때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가 아니라 항상 나와 남을 잘 가르지 않는 그런 네.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멋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준비된 뉴스는 좀 귀여운 뉴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역을 지키는 역장이 이분이라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고양이가 역장인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일입니다. 안녕한 전 의원께 네. 여쭤볼 건데요. 무슨 고양이가 역장을 합니까? 저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참 오늘 아주 머리 복잡한 기사만 읽다가 이거 보기 즐거웠어요. 일본의 민영 철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와카야마 이 회사가 이제 이런 보도자를 냈어요. 어느 날 어제 24일 날. 자, 기시역 자기들 운영하는 기시역 역장이 이번에 숨졌다. 예. 생전의 후위에 깊이 감사하고 삼가 통지한다는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줄 봤더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 이름은 고양이였다. 다마. 다마. 나이는 16세 2개월. 사인은 급성 심부전증. 예. 그런데 이제 보도자에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왜 역장이 됐느냐. 원래 저 역에 매점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였는데 저 역이 이제 손님이 없게 되자 무인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이 없어졌겠죠. 근데 저 고양이를 주인이 데려가지 못하고 왜? 집에 개를 키우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하고 놔뒀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그래 역장을 시키자 해가지고 역장을 시키기로 하고 연봉은 1년치 고양이 사료. 1년치 고양이 사료. 네. 이걸 연봉으로 대단하네요. 이제 임명을 한 겁니다. 예. 저 모자를 1년을 걸려서 만들어줬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 거, 이 역에. 이 예. 고양이를 보러 와서. 그래서 1년 동안에 그야말로 그 경제 이익, 이 지역에 11억엔, 우리 시로 하면 1,100억 원의 경제 이익을 이 지역에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 회사에서는 승진시키기 시작했어요. 예. 이사. 최근에 숨지기 전에 마지막 직책은 사장 대리. 예, 사장 막강하네요. 대리. 예. 연봉은 뭐 계속 고양이 뭐지. 고양이 사료가 좀 많아졌겠죠. 사무실을 또 꾸려줬습니다. 역장실을 새로. 그것도 몇 억을 들어서 사무실을 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숨지고 나니까 그 현 지사, 우리 지금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애도를 하고, 아무튼 이 고양이 때문에 일본의 많은 역들이 동물들을 그 상징으로 내세우는 그런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일본에 아주 애도하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 고양이가 지금 보니까 다마 양이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막 네.
사진기 보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들이 원래 표정이 재밌어요. 고양이 키우죠? 네, 고양이 저도 키우는데 이게 저 재밌는 부분이 웃어요, 저 봐요. 네. 회사 측은 사망 전날 사장이 문병을 오자 일어나 건강한 목소리로 야옹이라고 인사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야옹을 하지 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고양이가 참 매력적인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 보면 피해 다니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예. 사람이 보듬어주면 저렇게 와서 애교도 피우고 사진 찍을 때도 웃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역에 이루어지고 또 저게 홍보 효과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다마. 우리가 일본어로 다마 하면 옛날에 전구를 다마라고 하는데. 불리죠. 네. 그 다마는 아닌 것 같아요. 동그란 거. 어쨌든 귀엽네요. 고양이 역장님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고양이 기사도 저희가 재미있게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고른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고 이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인데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노래 잘하시네. 내가 만일을 부른 안치환. 이 안치환 씨가 5년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별한 주인공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요. 지난해 직장암 판정을 받고요. 2차례 수술을 받고 6주간의 방사선 치료, 12번의 항암 치료, 2번의 큰 수술을 받은 안치환 씨가 그런 직장암의 고통을 견디고 정규 앨범인 11집을 낸 겁니다. 그런데 11집의 제목은 자신의 나이 50을 따서 50이라는 앨범을 냈는데요. 나는 암 환자라는 노래도 있고 병상에 누워라는 노래곡도 있고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에 쓴 천국이 있다면 이런 노래도 들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이 틈틈이 녹음을 해서 굉장히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고통도 멈춘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노래를 한 안치환 씨. 정 의원님 좋아하시죠? 젊은 시절에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대학 가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암투병을 이겨내고 훨씬 더 성숙하고 인간의 어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노래를 들고 돌아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하면서 늙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예, 뭐 저항가요 또 우리 시대 때는 함께했던 세대죠. 그런데 오늘 인터뷰 이 글이 참 재밌게 봤습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인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만은 잘 바뀌지 않더라. 스트레스 덜 받고 아무 극복에서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것을. 그런데 마지막 말 아주 좋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면 고통도 멈추더라. 네. 예. 자, 좋아하는 일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면 사는 거 행복합니다. 예. 자,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기사 소개시켜드려야 돼서 죄송했는데 마지막은 안치환 씨의 노래 들으면서 행복하게 마무리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